자,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이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 문제 가지고 강의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그 사실이죠. 우리 뭐 한호섭 설립자님이나 이제 조소목 뭐 이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그 확고한 사고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일인데요. 언젠간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먼저 저 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역사는 이제 큰 틀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교과서 시스템이 전 세계에 어떻게 돼 있냐, 특히 역사 교과서 시스템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국정 체제가 있고, 거민정 체제가 있고, 자유발행제가 있어요. 국정 체제는 나라에서 하나만 정해가지고 한 종만 정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게 하는 거죠. 이건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예전에 이 박근혜 정권 때 이 국정교과서 하려고 하다 상당히 무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건 또 북한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거민정 교과서는 OECD 국가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거민정과 국정이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틀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정은 한 종이지만 거민정은 교육부에서 어떤 틀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 틀에 따라서 저자들이 제출을 하죠. 그러면 교육부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과 내용은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발행제,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걸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저희는 이제 자유발행제를 지지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힘든 게 입시하고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건데, 어쨌든 요 틀을 넘어가지고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올바른 역사인가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점, 어떤 관점의 역사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부분하고, 또 하나는 팩트,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이게 그 관점도 올바른 거고, 그 관점이 올바르다는 거는 팩트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그냥 자유발행제 형태로 2권짜리 낸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인데요. 아마 요 문양은 저희가 최초로 이제 공개하는 건데, 이 문양이 뭐냐면요. 저 중국의 산동반도 있잖아요. 그쪽에 쭉 가보면 해안가에 이게 이 질그릇이나 바위 같은 데 새겨져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 태양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산해경을 우리는 중국의 뭐 고대 우화집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 실제 내용은 전부 다 동이족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과보 추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보라는 사람이 추일, 해를 따라서 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해를 따라서 집단 이동하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동이족의 뿌리가 어디냐면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 그 분들은, 구석기인들은 우리와 직접 연결이 안 되고 신석기인들부터는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 동이족 신석기 유족들이 중국에 대단히 많은데, 약 이제 뭐 12,000년 만년 전쯤에 소빙하기가 끝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태양을 따라서 집단으로 쭉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산동반도 남쪽에 가보면 일조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일조, 태양 일자에 비출 조자. 이것도 해하고 다 관련이 있죠.
우리 민족이 다 해와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조시에 가보면 그 천태산이란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우리 선조들이 올라가 가지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춤추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 민족의 집단 이동을 말해주는 이제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일제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는 큰 틀은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심상소학 그 국사 보충 교재라는 게 있어요. 심상은 뭐냐면 일본에서 예전에 소학교를 심상소학교라고 불렀어요. 그 심상소학교에서 국사, 일본사죠. 일제 때 국사는. 그런데 일본사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1919년에 우리 민족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그 3.1 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이 조선사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란 걸 만들어요. 별로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교재에서 조선사를 가르치는데 그 큰 틀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교과서의 흐름은 일제황국사관, 조선후기 노론사관, 그리고 근현대는 일부 진보적인 색채 비슷하게 써가지고 이 희석화하는 거죠. 자기네가 식민사학이 아닌 것처럼 희석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2025년 내년부터 사용할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얼마 전 조금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냐면 9종의 교과서가 최종 통과가 됐는데 마치 그 중에 한국학력평가원이란 데서 출판한 한 권의 책이 마치 친일 식민사학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책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예전에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때도 교학서 교과서 하나가 문제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갔죠. 지금도 똑같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만 문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교과서 하나만 채택 못하게 하고 그냥 나머지 8종을 갖다가 이 한양고등학교에서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편찬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대로 안 쓰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50보 100보란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요 지침 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큰 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게 교과서 식민사학 문제가 많다라는 걸 들은 사람들이 꽤 늘어나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국회 지금 교육과학위원회 이 간사임, 민주당 쪽 간사임 문정복위원 주최로 이 교과서 문제를 한번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제가 발표를 하고 저기 이제 일단에 그 현지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 교과서 문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의 핵심이, 제가 한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내년부터 사용할 2권이 있잖아요. 1, 2권인데 1권에 이 큰 목차가 1,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두 번째가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세 번째가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에 뭐부터 들어가냐면 천사문화, 삼국과 가야, 통일신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5,000년 전의 역사, 심지어 70만 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기준이 뭡니까? 근대 이전이라는 거죠. 왜 기준이 근대 이전이 돼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중학교 때 그 이전을 조금 더 배운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70만 년 구석기부터 시작하면 70만 년, 100만 년 전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는 게 타당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는 구석기부터 대원군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그럼 이해는 뭐고 탐구는 뭐냐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에서 뭐가 있냐면 일제의 강제개항이 근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이 뭡니까? 기준점이 근대라고 써놨죠? 그런데 근대 이전이라고 해놓으니까 마치 그 이전 사회는 상당히 미개한 사회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잖아요. 기준이 근대니까. 그러고 나서는 근대가 뭐냐면 일제 강제개항을 근대의 시작인 것처럼 써놨으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 교과위에서 이 문제의식을 듣고 나서 이제 아는 거죠. 이거 그 역사학자들이 쓴 거 평가 그 분류하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위에서 막 알아보니까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분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틀은 심상소학교 이제 국사 보충교재인데 이 심상소학교 국사 보충교재에 조선총독부 편찬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이 틀이 뭐냐면 큰 틀은 황국사관인데 일단 반도사로 가두고 우리 역사 전체를 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이 있었고 반도 남쪽은 외의 식민지 임나가 있었다. 그리고 총독부 통치는 은혜다. 요것이 심상소학 요것이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를 쓴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다 이 북부조선, 남부조선을 나눠서 서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사군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수백 년 동안 반도의 대부분은 중국의 영지가 되었다.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한사군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었고 한사군의 핵심인 낭랑군이 그 평양에 있었다고 치면은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우리 역사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중원이 통일됐다. 중국이 전국시대에서 최초로 통일하는 게 진시황이잖아요. 그럼 중국이 통일했다 할 때 어디를 통일하면 통일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한국 고대사 하려면 반드시 중국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중국사는 안 하고 우리만 하다 보니까 심지어 낭랑군이 뭐 여기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사의 기본을 다 무시하는 건데요. 중원의 통일제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과 동이족과 이 국경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연산산맥이라고 있어요. 연산산맥이 있고 이쪽에 유명한 태양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연산산맥, 태양산맥과 연산산맥의 요 안쪽을 화북평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북. 중화할 때 화자와 북자, 화북평원. 그래서 요 화북평원을 통일하면은 중국에서 통일했다. 진시황이 통일했다는 것도 요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만리장성을 전 세계에서 다 여기까지 끌어다 놓고
평양이나 수안까지 끌어다 놓고 막 광고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본 것처럼 중국과 중원의 통일제국 진한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고조선과 국경은 이 일대예요. 갈적산이 있는 연산산맥과 난하가 있는 이 일대인데 지금 만리장성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저걸 떠나서 중국은 농경국가인데 농경국가에서 만리장성을 여기까지 싸가지고 이 장성만 싸면 뭐합니까? 지켜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이 지키려면은 그 당시 중국 몇 명이 달려붙어서 지켜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중국 사료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어디까지 왔나 알려면은 결국은 중국 사료를 봐야 되는데 사기 진슈황본기에 뭐냐면 이 요새를 따 음산을 넘어 요동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동까지 만여리에 걸쳐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요동을 따질 때 요게 요동반도고 요게 요농성이고 요게 요하잖아요. 요하 동쪽을 지금은 요동이라 그러지만 고대의 요동은 이 일대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항우가 서초패왕 항우가 자기를 따라다닌 이제 패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장군들을 제후로 봉해 갖고 각지에 보내는데 그 중에 요동왕으로 보내는 인물이 뭐 한광, 장독 이런 인물들인데 그 당시 요동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무종이란 곳이에요. 무종이 어디냐면 지금의 천진시 옥전이란 곳이에요. 요동국의 수도가. 이거는 대만에 있는 지금 그 중화민국의 학자들은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화민국 대만의 학자들은 굳이 상고사, 고대사 왜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만 지역 학자들이 차기 번역본에 차기 주석에 담궈보면 한광이 갔던 요동국의 수도 무종이 어디냐 지금 천진시, 옥전, 계연 여기다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요동은 이 일대라는 거를 알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다 낙랑군을 여기다 다 그려 놓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지도인데 한번 여러 번 가도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도 여기 낙랑군 써놓고 마한지나 변화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조금 크니까 이걸로 보면 이건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럼 여기에서 낙랑군이 이 당시에 중국의 식민지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한지남 변화는 사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보고 이 뜬 사람들 보고 이거 무슨 책에 이렇게 나옵니까? 마한지남 변화니.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삼국지, 우리가 보는 이문열의 삼국지는 중국에서는 삼국지 연의예요. 연의는 소설이란 뜻입니다. 소설 삼국지고 역사서 삼국지는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라는 그 역사서가 있는데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위초고 세 나라의 역사서인 삼국지가 있는데 거기에 삼국지에 오환, 선비, 동의열전에 보면 한에 대해서 나와요. 삼한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한은 방사천리다. 사방사천리다 이렇게 나와요. 사방사천리를 이 당시에 리수로 따지면 약 한 1700km쯤 됩니다. 한 1670km에서 한 1700km쯤 돼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지금 키로로 하면 얼마나 돼요? 500km가 안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삼국지를 보고 그렸다는 건데 삼국지를 보고 그렸으면 삼국지에는 마한지남변하니 사방사천리다라 그랬으면은 사천리 되는 데다가 갖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천리, 천리밖에 안 되는 데다가 갖다 그려놓고 그냥 외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배울 교과서도 낙랑군 여기 그려놓고 만진암변화는 여기 그려놨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동북공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그랬죠. 그 핵심 논리가 낙랑군 한사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다 중국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반도 북부가 다 중국 땅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려놓은 거 보세요. 고구려가 요만하잖아요. 요게 고구려가, 요 표시한 게 고구려 강역 표시인데, 이것도 삼국지 위지 보고 그렸다는 건데, 요게 몇 리래겠어요, 요게? 300리나 되겠어요? 그런데 삼국지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부여 방 2천리, 고구려도 방 2천리. 그러니까 삼국지 보고 그렸으면은, 2천리 그려놔야죠. 부여도 2천리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 다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중국 역사서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일단 후한서 주석에 보면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이래요. 또 낙랑군 장자면은 그 땅이 요동에 있다. 중국 기록들은 낙랑군이 실제로 있었을 당시에 쓴 기록들은 요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랑군에 대해서 아까 지금은 제가 요걸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한데, 이 고대에는 요하라고 쓴 사료가 없고 다 요수라고 나와 있어요. 요수. 고대의 요수는 지금의 이 나나 이쪽 지역인데요. 그러면 그래서 요동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일대 하북성이라고. 근데 지금의 요동이라고 치더라도 중국 사료에 다들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낙랑군 장자면은 그 땅에 요동에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 사료 가지고 낙랑군을 여기다 그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평양에 그려놓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낙랑군의 핵심이 조선현인데, 독사방역유해란 책에 보면 낙랑군 조선현은 영평부 북쪽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평부 북쪽이 어디냐면 하북성 노룡현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면 낙랑군은 다 중국 사료에 요동에 있다 그러고 영평부도 이쪽에 있다 그러고, 그럼 낙랑군이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북아 역사 재단이란 데서 강단사학자, 우리 흥사학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여기 답사 한번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밤중에 뭐 장반들하고 술 먹어봐야 술맛도 안 나니까 밤중에 세미나를 합시다. 우리 쪽에서 3박 4일이니까 우리 쪽에서 한 명 나와서 발표하고 저쪽에서 한 명 나와서 발표하고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쭉 기자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쭉 이 사료들을 갖다 쭉 설명하면서 이 많은 사료들이 낙랑군이 다 요동에 있다 그러면 이 사료에 대해서 뭐가 말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료 없다 그러면 그게 역사학이냐. 낙랑군이 지금 평양에 있다고 말하는 사료 하나만 대봐라. 하나만. 다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이고 학술 전문 기자들. 하나만 대봐라. 빵개 아니나 빵개. 조용해요. 없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 와서는 또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 우리 쪽 사람들하고 저쪽 이제 대학 다 교수들이죠. 몇십 년 교수한 사람들인데
가보니까 이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좀 놀랐어요.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문헌 많이 안 보니까 중국 막상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물어보고 토킹하는 건 다 이쪽이고 저 사람들 말도 한마디 못하고 사료 가지고 하는 건 다 이쪽이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 총평을 하는데 조선일보 학술 담당 기자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쪽은 이 민족사학 이쪽 하는 우리 쪽은 좀 정치적이고 저쪽이 이제 강단사학, 식민사학은 순수 학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3박 4일 동안 한 얘기 중에 사료적 근거 없는 얘기 한마디나 했어? 그러면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북한까지 자기네 땅이라 그러는데 중국 있는 사료를 가지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해석하는 건 정치적이고 아무 사료 없는 거 가지고 북한까지 중국 땅이라 그러는 게 순수 학술적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 얼굴 빛 변하더니 아 자긴 그런 뜻이 아니고 막 이제 변명하기 바빴죠. 그런데 와가지고 보도한 거 보니까 거의 저쪽 6 아니면 우리 4 아니 그 정도로 보도했으니까 같이 갔던 우리 쪽에 한 박사가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보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KO 시켰는데 무승부라고 한 거죠. 그 제가 이보세요. KO 시키면 무승부라고 나오는 게 한국 언론 지형이야. 그걸 알고 저쪽 사람들하고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예가 뭐냐면 이 임등군을 갖다가 지금 그 식민사학계에서는 강원도나 함경 남도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다가 임등군이 한사군 중에 하나잖아요. 낙랑군, 진본, 임등, 선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임등군은 함경도나 강원도라고 설명해 왔는데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다가 1997년도에 일대를 발굴하다가 여기에서 임둔태수장이라고 쓴 복리란 게 나왔어요. 복리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종이가 없던 시절에 나무에다가 글을 문서를 쓰는데 그게 공문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공문서를 나무에 넣고 끈으로 묶은 다음에 그 매듭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도장을 찍은 게 이제 복리인데 임둔태수장이라고 나왔어요. 중국에서 빨리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하다가 잠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기가 임등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가 이제 중국의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다 우리 땅이었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정상적인 역사학계면 드디어 임등군의 위치가 강원도가 아니라 다 그렇게 주장한 게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니까 강원도나 함경도가 아니라 바로 이 요령성 서쪽이 임등군이란 게 밝혀졌다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다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게 나오면 일제히 무건 수행하는 게 한국 역사학계의 아주 관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임둔태수장이 윤영성 서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죠. 그리고 이걸 한번 보세요. 광개토대왕이 엄청 영토 확장해놓고 했다고 그려는 놨는데 이 그린 거 보면 이게 뭘 별로 영토 확장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이제 그린 지도인데 이거 뭐 다음 기회에 그 시간 되면 다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강역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강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강역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평양 남쪽으로 가리키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보세요. 진흥왕이 이미 함경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신라 진흥왕이. 그런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강토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신라에서
아니 통일전쟁한다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전사했는데 강토가 더 줄어들었는데 통일했다고 떠들면은 구왕조가 유지가 되겠어요? 여기 나당전쟁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나당전쟁의 전투지를 다 여기라고 배우잖아요. 요 매소성을 갖다가 지금 저 연천에 있는 작은 산성을 갖다 매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매소성 전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매소성이 나당전쟁, 우리 용어 자체도 우리는 신당전쟁이라고 썼어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왜 신라면은 신자로 써야지 왜 뒷자로 써가지고 나당전쟁이라고 하냐 하는 이야기죠. 신당전쟁의 최대 승부처가 여기에서 이제 신라가 이기면서 당나라가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장소가 지금은 다 이 신당전쟁을 이 반도내에서 벌어졌다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소성 전투에 대해서 삼국사기 신라 문무왕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의 이근행이 군사 20만 원이 끌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내쫓고 전마 3만 380피를 획득하고 남은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매소성은 첫째 뭡니까? 당의 이 당나라 군사가 20만이 주둔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말도 최소한 3만 필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매소성을 어디라고 부르냐면 연천의 대전리산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전리산성은 가보면은 요거 한 두세 배밖에 안 돼요. 요 건물 두세 배밖에. 20만이 아니라 2,000명 주둔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매소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한국 식민사학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20만 명은 당나라 20만 명이라는 거는 과장이다. 그러면 과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서 말해야 돼요? 다른 자료를 보니까 매소성 전투에 중국의 뭐 구당사라든지 다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만이 아니라 2,000명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20만이 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학계 그렇게 하나요? 내가 보니까 이거 과장이야. 그게 사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국까지 붙어가지고 중국이 처음엔 잘 몰랐다가 보니까 한국 역사학계가 다 이 모양이네 해가지고 요즘은 중국 쪽에서도 붙어가지고 백은흥이라는 인물이 7세기 중엽 당과 신라 관계 연구해가지고 요 식민사학 그대로 따라서 한중이 한국과 중국이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 역사를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그 얘기했을 때 한국 역사학계가 조용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다 논리를 제공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통일신라, 우리는 대신라라고 썼는데 대신라의 북방강역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이 기사가 중요한 기사인데요. 최치원이 작성해갖고 당나라에 보낸 진형왕의 양위표가 있어요.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 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라의 강역을 120개의 고족국과 강역이 연잡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라의 진형왕이 최치원을 통해서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 고족국이 어디냐면 여기 아까 낙랑군 조선현이 있다라고 한 여기가 고족국이에요. 이건 중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한때는 자기 강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강역이 줄어들었으면 그걸 통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는 게 그러면 곧 이제 발해가 들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해는 중국에서 져준 이름이고
대조영이 스스로 진 이름은 대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대진국이라고 이제 썼는데, 지금 이쪽에 연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대진강역과 신라강역이 경계가 어딘지 연구가 안 돼 있어 갖고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연구를 한참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찾은 게 뭐냐면, 이 발에 대진의 무덤들이 남아있는 곳은 진해 강역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길림성 도나시라든지 길림성 화룡원이라든지 여기에는 그 대진의 정예공주묘라는 유명한 묘가 있어요. 그 묘가 들어선 곳은 대진의 강역으로 보고 그 남쪽은 신라의 강역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이 정도가 이제 연구 결과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결국은 고려 강역하고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강역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에 고려 강역은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차지 못하고 여기에 천리장성을 그려놨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성이라는 거는 쌓기도 돈 무지하게 들어요. 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지켜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수전선 155마일에 남북한 군사가 약 130만 명 가량이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천리장성을 쌓고 사람이 지키려면 여기에 뭔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 못 써놨잖아요. 나라 없어요. 그럼 고려는 심심해가지고 야 심심하니까 저기다 성 쌓고 군사 여기다 보내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안 맞죠? 그러면 고려 북방강역이 어딘가를 알려면 일본의 도쿄대 교수, 교토대 교수가 뭐라고 말했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사학과 교수가 뭐라 그랬나 이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쓴 고려사가 중요하죠. 고려는 5도 양계 제도인데요. 일반 지역은 5도로 나눠서 여기 보시는 대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이렇게 5대로 나눴고 북방의 국경지역은 서북 쪽은 북계, 동북 쪽은 동계라고 했다는 건데 먼저 동계를 한번 이렇게 보면 동계를 갖다가 지금 함경남도 함흥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쭉 와가지고 포항 부근까지 그려놨잖아요. 포항 부근까지 동계가.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면 행정구역이 전부 다 부산 행정구역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그려놓는 거잖아요. 어디를 갖다가 뭐 양산을 부산으로 편입시켜달라 뭐 해달라 막 하는 것처럼 이게 행정구역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동계라는 행정구역은 이렇게 함흥에서부터 지금의 포항까지 그려놨는데 이런 행정구역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정구역은 뭐예요? 이쪽 사람들 생산구경 못하게 만들려고 한 행정구역 아니면 이렇게 만들기 힘들죠? 그런데 고려의 동계에 대해서는 고려사 지리지 동계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록 면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험 이남에서 삼척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그 동계의 북쪽은 어디예요? 공험이란 곳이죠. 공험. 남쪽은 어디예요? 삼척이란 곳이죠. 그럼 공험은 둘째치고 삼척이 지금 포항이 경상도 포항이 삼척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돼서야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이게 뭐 보고 그렸다고 하는 거냐면 바로 고려사 지리지 보고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려사 지리지에는 동계의 북쪽은 공엄이라 그랬고 남쪽은 삼척이라 그랬는데 삼척이라 그러면 왜 포항에다 갖다 그려놨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 배울 교과서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쪽이 삼척이면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야죠. 그러면 공엄이 어디냐? 공엄이 과연 함흥이냐?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세종실록은 유일하게 지리지가 붙어 있어요. 지리지에 보면 함길도 경원도부가 나오는데 함길도 경원도부가 어디냐면 두만강에 있는 게 두만강. 그래서 이 경원도부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까지 20리, 북쪽으로 공엄진까지 700리, 동북쪽으로 선춘원까지 700리. 그러니까 뭡니까? 공엄진은 북쪽으로 700리라는 거죠. 고려 동계가 여기까지가 고려 강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에 송호기 선생이 송호사설에서 윤관의 비는 천출령에 있으니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것이다. 윤관이 육성을 설치하고 공엄진을 개설하였다.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도 두만강 북쪽 700리라 그러고 송호기 선생도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려 국방국경은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가지고 말하면 공엄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 여기고 그 다음에 철령은 이쪽에 있게 되는데 심양 남쪽에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 철령 문제는 우리가 철령하면은 다 위화도 해군하고 관련돼서 이해를 하잖아. 위화도 해군. 그러면 명나라가 철령에다가 그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에서 반발해가지고 이성규와 조민수에게 요동정벌군을 띄우잖아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철령이 여기라는 거예요. 함경도 안변. 그럼 여기에다가 명나라에서 철령위를 설치해서 문제가 되면 고려군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당연히. 고려군사는 왜 북쪽으로 가냐 하는 이야기예요. 철령이 어디냐? 지금 심양 남쪽이 원래 철령인데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명나라 정사인 명사지리지에 보면은 요동도 주의사사가 다스리는 여러 이 행정구역 군 지역들이 나와요. 그 중에 철령이가 나오는데 철령에 대해서 중국 기록에 명나라 정사, 명나라에서 철령이 설치했다 그러잖아요. 그 명나라 정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1388년에 철령위를 설치했다가 1393년에 옛 운주, 현재 철령시에 운주구가 있는데 여기로 옮겼다. 철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아까 요능성 흐르는 강이 요하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철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여기 봉지편 나오죠? 여기에 봉지보 유지라고 나오죠. 봉지보 유지.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저희가 답사를 가보니까 이 지역을 찾아서 갔는데 처음에 못 찾았어요. 우리가 답사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방에 찾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심양에서 기사 30년 한 사람을 후배해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요 근처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처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위치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더 다녀보니까 어떤 한 노인분이 밭 깔고 있길래 제가 그분한테 설명해서 아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좀 들을 테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하니까 그 양반들 가더니 조기어디라 그러고 정확한 위치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봤더니 지금 우리가 숲풀이 상당히 우거져 있는데 우거진 숲풀을 다 걷어내니까 여기 봉지보 유지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다라고 중국에서 써놓은 거예요. 바로 여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중국에서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한국을 천대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사드 설치한다 뭐한다 하면은 확 돌아서서 했잖아요. 그게 천대하는 게 왜 천대하냐면 중국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기네 땅문화가 여기까지 우리 거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까지예요. 이러니까 천대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이 자리에 이건 없애버렸어요. 이건 없애버리고 딴 지역에다가 요거 한 4분의 1만 하게 딴 지역에다가 조그맣게 세워놨던데 중국에서도 천령이 어딘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천령을 세웠다가 아까 1388년에 천령을 설치했다가 1393년에 이 운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요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거기에 운주구가 있는데 거기로 옮겼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려 국경 이게 조선 국경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금 고려 국경은 요랬다가 그 다음에 공민왕이 영토 수복 운동에서 요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종 임금이 김종서와 최윤덕을 보내서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조선 국경이 어디까지 늘어났다 그래요.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조선 국경이 확장됐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고려 때는 그 통일신라는 요랬고 고려 때 요랬고 조선의 세종이 국경선 이 확장한 게 압록강 두만강까지면은 그럼 뭐가 됩니까? 이 간도 문제가 있잖아. 간도 문제. 그럼 간도는 우리 땅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땅이 아니죠? 신라 때도 우리 거 아니고 고려 때도 우리 거 아니고 조선 때도 우리 거 아닌 게 뭐 갖고 우리 땅이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세종 때는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을 파견하고 사군을 설치하여 두만강 지역에 김종서를 파견하여 육군을 설치하면서 국경선을 확장하였다. 국경선이 여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간도협약에서는 일본은 1909년 만주의 철도부설권, 탄광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한다는 간도에 관한 청일협정을 청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간도의 영유권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으로 넘어갔다. 아니 신라 때부터 우리 거 아니었는데 뭐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청나라는 이게 뭡니까? 돈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만주의 철도부설권하고 탄광개발권. 이게 뭐냐면 지금 천령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만주 천령 심양과 본계, 천령, 휘 자체 이름이 다 철자 들어가잖아요. 이쪽 지역이 철광석 산지예요. 그래서 본계에 탄광개발권을 얻고 만주의 철도부설권을 일본한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1905년에 을자늑약으로 외국권 뺏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간도에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용정 같은 곳에다가 영사관을 설치했어요. 대한제국 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 땅을. 그 고종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선 말기에 이쪽 많이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농사도 짓고 산삼도 캐고 인삼농사도 졌어요.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여기 건너간 조선 백성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 연구대 사학과 교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다가 이게 우리 땅이지 니네 땅이냐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서로로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에다가 야 그럼 백두산 같이 한번 올라가가지고 누구네 땅인지 따져보자. 그러니까 청나라가 안 하죠. 그러면서 조선에다가만 이 고종한테 빨리 니네 백성들 데려가 하니까 이때 고종 때 이 고종이 이제 이범윤을 간도 이 관리하러 임시로 파견합니다. 이범윤하고 오윤종을 파견해요. 가니까 이범윤이 가보니까 이미 이쪽 살던 사람들이 자료조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땅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범윤도 청나라에다가 야 이거 우리 땅이라 한번 가서 따져보자 하니까 청나라에서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하니까 고종 황제가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가지고 간도관리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범윤이 이 두만강 북쪽 교민들은 세금을 우리 땅이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함경도에 납부하게 하고 이 압록강 북쪽에 사는 교민들은 평안도에 세금을 납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청나라에서 일본에 돈을 주고 산 거죠. 근데 지금 교과서 논리대로 하면은 간도가 왜 우리 땅이라고 왜 뺏긴 걸 갖다 왜 욕해요? 우리 땅 아닌데. 신라 때도 아니고 고려 때도 아니고 조선 때도 아닌데 그럼 1500년 동안 최소한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뭐 갖고 우리 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들어가게?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연을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씀이 있다고. 자기가 역사교사를 36년을 했는데 제가 아주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가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자기가 문제가 확 풀렸습니다. 이 의문이 간도에 관한 의문이 이제 그런 말씀 했어요. 그래서 이 공엄진은 아까 두만강 북쪽 700리라 그랬죠. 태종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공엄진을 우리 땅이다라고 자료 다 첨부하고 지도까지 첨부해가지고 김첨이라는 인물을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명나라하고 국경협정을 했는데 그 국경협정이 뭐냐면 공엄진부터 지금 심양남 쪽 천령까지 우리 땅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저 당시에 압록강 북쪽 두만강 북쪽에 여진족이 많이 살지 않았냐 우리 민족보다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이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종이 이 만주 지역에 사는 여진족 부락이 한 11개쯤 되는데 그 11개 부락을 다 쓰고 여기에 그 다스리는 부족 추장들을 다 이름을 다 썼어요. 이들은 조선으로부터 벼슬을 받고 조선에 세금 내는 조선의 신민들입니다. 그러면 다 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화영이에요. 이화영이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의 개국 1등 공신 여진족 출신이 있죠. 리지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여진족들은 다 조선에 세금을 내는 원래 우리 조선의 신민입니다 라고 하니까 명나라 영락제가 맞다. 그래서 그 땅은 너네 땅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세종도 고황제가 조선지도를 보고 조서하기로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래라 라고 해가지고 세종도 우리 북방 국경이 두만강 북쪽 700리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도들은 뭐냐면 나중에 청나라 이제 강희제 때 가면은 이제 서양 세력들이 오고 하면서 청나라도 러시아고 뭐 네르친스키 조약이니 이런 걸 맺게 돼요.
그렇게 조약을 맺게 되면서 실제 이 청량에 의한 국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희제가 당시에 중국에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선교사들은 그냥 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래갖고는 안 먹혀요. 주로 보내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을 많이 보내요. 신부 겸 과학자. 그래서 지리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희제가 이제 이 지리학자에게 너희나 프랑스와 그 당시 프랑스와 독일이 지리학이 발달했는데 너희 황제에게 얘기해가지고 지리학자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줄 테니까 삼각측량에 의해서 그 지도를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루이 14세에게 이야기했더니 루이 14세가 동방의 황제가 요청하는데 서방의 황제가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명의 프랑스 지리학자가 건너와가지고 실제 측량에 의해서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 조선 북경을 그린 지도를 갖다가 뭐 내지선 당빌선, 그 내지라는 신부가 그렸다, 당빌이라는 신부가 그렸다 갖고 내지선 당빌선 하는데 이게 압록강 두만강인데 훨씬 북쪽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황실에 납품했는데 청나라 황실에서 야 왜 이렇게 그렸어? 안 했어요. 청나라 황실로 다 알아요. 아니까 나중에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과서 쓸 때 지금 사용하는 교과서인데 마치 이병도, 친일식민사학자 이병도를 갖다 이병도와 손진태 등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풍을 내세웠다. 이들은 조선과 임금문화를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진단학회를 조직했으나 42년 일제탄압으로 활동을 중지하였다. 이거 보면 이병도는 일제탄압을 받은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이권에서는 내년부터 사용할 2권에서는 이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 여기에서 이제 저항하는 것도 써놔요.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 요 분야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칭송하는 이야기를 여기 집중적으로 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한국학력평가원 이야기는 식민지 근대도시의 빛과 그림자,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서울과 평양 등 전통적인 행정도시를 비롯하여 개항장인 인천과 부산, 원산 등이 근대도시로 바뀌었고 대륙의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건설된 경부선, 경의선 등 철도로 인해 대전, 신의주 등이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쌀 교역이 증가하면서 군산, 목포 등의 항구도시가 발전하였으며 30년대에는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한반도 북부의 함흥과 청진 등 공업도시가 발전하여 한반도 남부와 북부 간의 상업구조가 인위적으로 개편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뉴라이트들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천재교과서는 역사둘레길이라는 데서 문화전파의 수단 중 철도역이 들어선 곳에서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또한 기찻길을 따라 여행하는 철도관광과 수학여행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은 만주까지 놓인 철도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평택까지 다녀왔다. 그러면서 사진을 중앙고등보통학교 수학여행 기념사진. 이거 보면 일제 때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수학여행을 어디까지 가요? 철도 타고 만주까지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서 수학여행 좋아하는 거를 갖다 그려놨어요. 그 사진까지 실어놨어요. 또 리베르 출판 사건은 일제강점기에는 영화,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서구문화가 소개되면서 대중문화가 유행하였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옷차림이나 장식, 머리 모양 등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모던걸과 모던거이가 등장하였다. 또 먼저 의생활은 관료나 학생을 중심으로 양복과 양장이 유행하였다.
식당활에서는 짜장면, 호떡, 어묵, 우동, 빵, 아이스크림 등이 판매되었고 요리집이나 양식당 같은 외식업이 대중화되었다. 양조간장이나 화학조미료를 넣은 요리법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주생활에서는 20년대 이후 개량한복, 문화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보급되기도 하였으며 40년대에는 공업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영단주택이 공급되기도 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하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드립다 역사학자들이 한국학력평가원은 그나마 역사학계 정통이 아닌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문제인 것처럼 드립다 공격해서 자기는 다 빠져나갔는데 이거 보면 일제시대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예요. 모던 걸과 모던 보이가 등장했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배울 때 양장, 양복을 배워야 되고 식장에서 짜장면, 호떡, 어묵, 우동, 빵, 아이스크림 등을 먹었다는 거고 요리집이나 양식당 같은 외식업이 대중화되었다. 그 다음에 개량한복이 나오고 문화주택이 나오고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영단주택이 또 공급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그려놓고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제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첫째 관점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 팩트에 있어서 우리 강역자를 대폭 왜곡해놨잖아요. 그걸 갖다 누가 왜곡했냐면 고려 강역을 이렇게 축소한 인물이 이케우치 히로시나 쯔다쇼키치나 그 이마니 히루 같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철령을 갖다가 지금 함경도에 그려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갖고 그랬냐면 함경도 안변에도 철령이 있어요. 그 이항복의 유명한 시조 있잖아요. 백다 이항복이 임목대비 폐위 반대하다가 귀양 가잖아요. 귀양 가면서 시조 하나 쓰죠. 철령 높은 봉에 휘어넘는 저 구루마 고신원루를 비삼아 뿌려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보면 어떠리 하니까 여기 철령이 있네. 요걸 갖다가 심양에 있는 철령하고 바꿔치기 해야지 해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일제 때는 그렇다고 치고 해방 80년 지나도록 철령을 거기로 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 불가해요. 이 부분은 아까 삼척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동계 고려사 지리지 동계주에서 비록 연약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동계는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아래 삼척이라고 돼 있는 건 공엄지는 사실 그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걸 찾아봐야 되지만 삼척은 지금도 있잖아요. 강원도 삼척을 지금 경상도 포항에다 그려놓고 80년 동안 이 나라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삼척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려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이제 국회의원들도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국회의원 모임이란 게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두세 번 이제 강연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충격 많이 먹었죠. 아니 말 들어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저는 그냥 1차 사료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사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 속아왔단 말입니까? 속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확실히 이제 고칠 때가 됐고요. 이 교과서가 안 바뀌면 우리나라 같이 입시 위주 나라에서는 힘들어요. 이거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으면은 좋은 학교에 못 가는 결과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교과서를 이제는 바꾸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호섭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잘못된 역사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먼저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울분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2025학년도 배울 지금 교과서에 저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니까 좀 더 충격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 책들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지요. 뭐 일본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많이들 이제 깨어 있고 또 그런 반대의 어떤 이제 학자들도 계시다면 책을 만들 때 그러면은 저렇게 될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가 있는 건지, 그럼 이덕일 교수님 같은 분들도 혼자가 아니고 계시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제 국민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깨우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뀔 수 있는 건지, 그게 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한국은 힘 있는 뭐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계속 이제 그런 주기적으로 그런 이제 그 의원 모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의원들이 이제 좀 분개를 했죠. 해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가 이제 뭐 의원이 장관한테 그냥 해봐야 이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뭐 공청회를 하든지 진술회 하든지 청문회를 하든지 이런 걸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고려국경 저기가 맞다라고 하는 학자하고 저희하고 한번 가서 공개적인 토론회를 한번 이제 전개해서 여기에서 명확히 저쪽은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저쪽 학자는 그럼 고려시대사 전공하는 사람이 나오라는 게예요. 고려시대사 전공하는 사람하고 국회의원이나 뭐 그건 다 공개되는 거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뭐가 맞는지 해보자라고 해서, 뭐 하나마나 저쪽이 틀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 제기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거짓말 갖고 가르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몇 번 저쪽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토론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국회에 부르면 나와요. 왜냐하면 나라 돈을 써야 되니까. 국회가 한 하나님의 국회의원도 해보셨지만,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이 돈 국고 그 권한이 있잖아요. 나서 몇 번 붙었는데 다 쾌유시켰어요. 다 고대사 문제가, 저는 사실 학위를 갖다가 사실 전 독립부동사 그쪽 계통이에요. 근데 고대사 가지고 고대사 40년 한 사람하고 하면은 다 이기는 게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역사는 1차 사료, 당시에 쓴 사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진짜 이제 놀랄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내년 초에 광복 80주년이라 저희가 이제 온라인 신문도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그 전라도 뭐 천년사, 그 가야 구분군 유네스코 등재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산에서도 부산시사, 김해시사 막 하면서 여러 역사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전국 각지에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가야 구분군을 유네스코 등재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6개 신청했는데 6개가 전부 다 대부분 5, 6세기 때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5, 6세기 때 것만 가지고 했냐. 저 김해 가보면 김수로 왕릉도 있고 호황의릉도 있고, 그 호황의가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해야지 그건 왜 빼놨냐. 근데 잘 모르죠. 이 학자들이 말 교묘하게 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일제식민사학자들이 가야는 우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보면 가야는 표기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가짜야. 가야는 3세기 말에 건국했어. 이거예요. 결론은 다 뭐냐면 임나일본부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임나일본부설이 369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를 야마도해가 점령하고 임나일본부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대로 신라나 백제나 가야가 강력한 고대 국가면 야마도가 와가지고 식민지 설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라고 해서 가야는 3세기 말에야 겨우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러니까 가야 유물 유적들은 그 이전에는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5, 6세기만 가지고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경남 합천에 있는 유물을 다라국 유물, 그 다음에 전북 남원에 있는 유물을 김은국 유물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신청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라라는 거는 세칭 일본서기에 야마도해가 369년에 여기를 점령했다는 7개 소국 중에 하나 이름이 다라예요. 경남 합천을 다라국이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한다는 건 뭐냐면 가야 전체를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또 전북 남원을 기문이라고 신청하는 거는, 기문은 일본서기에 야마도의 식민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제기가 조금 되니까 몇 년 전에 남원신문이라는 데서 저보고 초청 강연을 했는데, 가보니까 기문문화 선양회 이런 게 막 남원에 있어요. 국고가 쏟아진다니까 국고 받으려고 막 했죠. 그래서 제가 기문이 뭐냐면요 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역사학계하고 고고학계,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 지금 국가유산청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병들었냐면, 다라라고 쓰는 거는 임날본부 설하냐 하면, 어이 그래요? 바꿔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시민운동가들이 그럼 유네스코에 보낸 서류를 공개하라니까 국가기밀이라 못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 서류가 그게 무슨 핵무기예요? 무슨 ICBM이에요? 무슨 AI예요? 그게 왜 국가기밀이에요?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 허가해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공개성하고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저쪽 집안에, 만주 집안에 가면은 고구려 유적들이 있잖아요. 그 유네스코에 자기네가 신청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못 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광복회에 이제 서울시 지부가 있고, 지부 산하에 25개 구마다 지회가 있는데, 이분들 한 30분 데리고 그쪽 지역 답사를 한번 독립운동사하고 우리 고대사 답사를 갔는데, 이분들이 충격 많이 먹었어요. 그 뭐냐면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최초로 독립운동가들이 집단으로 망명한 곳이 삼원보 초가가라는 곳인데요. 초가가 이제 관광버스 세우고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잠시 5분 10분쯤 하고 버스 있는데 오니까 중국의 국가안전부에서 떴어요. 공안은 당연히 떴고. 그래서 놀랐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집안에 갔더니 또 국가안전부가 절절 따라다니고 공안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아니 이게 뺏은 인간들이 이 땅을 자기네 땅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 하면서, 나중에는 그날 조금 속초에 압록강계에 조금 일찍 와서 비가 와가지고 하루는 조금 일찍 4시에 도착했는데 국가안전부 요원이 막 쫓아다니더니 저희 가이드한테 그 다음에 어디 가냐가 오늘 일정 끝났다고 집에 가라 그러라고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는데,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이 집에 안 가고 우리 밥 먹을 때까지 6시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8시에 식사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해산하는 거 보고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고대사 분야잖아요. 이 고구려 사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는 못하는 게, 유네스코에서 막았다는 걸 알면 그 취소가 돼요. 등재 취소가.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다라국, 김은국 이걸로 유네스코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유네스코에서 됐으면은 그 다음에 식민사학자들이 전국의 박물관을 다 바꾸려고 계획을 다 짰어요. 아주 국가적인 범죄 집단들의 얘들은. 그런데 엄청 이쪽에서
그 역사운동하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아마 그 한호섭 그 설립자님 뵈러 좀 왔었죠. 언제 뭐 그분들이라 주축인 분들인데 그 이분들이 보낼 때 유네스코의 이코모스라고 그 이제 판정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 앞에 서한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위원장이 가해 바로잡기 국제 이쪽 위원장 민간단체 위원장한테 서한을 또 보내왔어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사나 유네스코나 이런 데는 국가만 상대하는 게 민간단체 상대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이 물론 이거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보내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주 유의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프랑스 사람이고 흑인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지역의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낼 때 지금 한국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에서 보낸 서류는 일본 과거의 제국주의 역사학의 관점 가지고 보낸 겁니다 하니까 이 양반이 딱 와닿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한국 정부에다가 수정할 권한은 니네한테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됐으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사실 자기가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뉴라이트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여기에서도 할 수 없이 그 김은다라 뺀 걸 보내가지고 유네스코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뺀 걸 이제 보내온 건데요. 요번에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 문체위 의원이 문화재청 불러다가 야 니네 김은다라 이거를 왜 넣었어 하니까 뭐 중국 사료로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아 그럼 니네 이거 용역 줬잖아. 용역을 줄 때 니네 김은다라 주장하는 사람만 줬어.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줘. 반대하는 학자들도 줬어. 하니까 반대하는 쪽에 10원도 안 주고 다 이쪽 나라 팔아먹는 임나일본부 혈에만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변명하니까 그 국회 쪽에서 그러면 문화재청 니네가 주도해갖고 양쪽 학자 같이 토론회 한번 해보면 학술 토론회 한번 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체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게 이런 현실인데 만약 김은다라로 됐으면은 큰일 날 뻔해서 남원에서 그 나중에 이 저지위원회가 생겨서 위원장이 저한테 두 번째 강연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장님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이 남원에 일본 수학여행단이 쏟아져 들어올 뻔했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여기가 과거 우리 야마도회가 지배했던 지역이야. 이게 한국 정부에서 신청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입증해서 그럼 못 고쳐요. 유네스코에 한번 정부에서 신청했으면은 이런 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건데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분은 나름대로 해가지고 같이 바꿔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한 번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인문학이 쪽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학술 토론하면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유사 역사학자다, 사이비 역사학자다. 이제 안 되니까 이름은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름 붙이면 저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1시간만 뒤지면 조사하면 찾아요. 다 총독부에서 종교를 분류할 때 일제 때 어떻게 분류했냐면 종교를 일본의 신도, 그 다음에 기독교와 불교, 이 기독교에는 개신교, 천주교 다 들어가죠. 불교 요 세 개는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이 총독부 학무국, 지금의 이제 교육부나 문체부 통합한 학무국 종교과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신도, 기독교, 불교는 총독부 학무국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민족종교, 천도교, 대종교, 뭐 무국대도, 그 다음에 불교 중에서도 미륵불교. 미륵불교는 뭡니까? 미륵은 하생신앙이잖아요. 그 메시아 신앙이잖아요. 이것들은 요런 종교들은 유사종교로 분류하는데 관리주체가 중요해요. 어디냐면 아까 종교는 교육부 학무국이라 교육부 종교 학무국 종교과라 그랬죠.
유사 종교로 분류한 여기는 뭐냐면 경무국 보안과, 그러니까 독립운동 탄압하는 경무국, 그러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지금으로 치면 요거 하는 보안과, 여기에서 관리해가지고 독립운동 단체로 보는 겁니다. 고용을 그대로 갖다 지금 21세기의 식민사학자들이 자기네 식민사학 비판하는 쪽에다가 유사 역사학자네 뭐네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이게 언론이 다 언론 문화부 때문에 다 망하는 게 여기 정치기사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언론 문화부 학술 담당들이 그냥 받아서 써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한가람 뉴스 플러스라고 이제 이 인터넷 신문을 만들려고 창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가람 뉴스 플러스에 이제 월 만원씩 후원 독자를 좀 모집해가지고 뭐냐면 이쪽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야고분군 이거 하면 뭐가 심화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언론이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나름의 방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